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밥상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상에는 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김에도 소금이 들어가죠. 김치에도 소금이 들어가죠. 마늘장아찌, 장조림, 이런 거 다 우리 전통식품에는 다 소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금을 이용해서 발효시켰다는 거죠. 소금 발효식품으로 우리 전통 식단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여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밥상 앞에만 앉으면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소금이 과잉 섭취되고 있다. 한국인은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밥상 앞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2006년 8월 24일 M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세계의 보건기구 권장량의 2.7배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은 13.5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5g보다 2.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손승미 교수는 국민의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 섭취 영양사업과 같은 식생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MBC 뉴스는 소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암 등 암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4월 4일 여기도 MBC입니다. MBC 뉴스에 제목이 소금과의 전쟁입니다. 그 양도 아니고 소금과의 전쟁입니다. 섬찟합니다. 소금 섭취량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렇게 앵커가 말하기를, 이 같은 성인병은 특히 식생활에 크게 좌우되는데 우리 너무 짜게 먹죠. 음식마다 얼마만큼의 소금이 들어가는지 그 소금 섭취를 놓고 벌이는 전쟁을 정신의 기자가 취재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싱겁게 먹으려 한다. 평소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던 남편에겐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입맛은 쉽게 안 바뀌는데 싱겁게 먹으니까 일단 음식 맛이 없고, 한국 사람들은 유독 맵고 짜고 얼큰한 것을 좋아합니다. 맛이 강해야 잘 먹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 소금 섭취량은 매년 늘어 하루 평균 13g 이상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6배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넣으시는 게 바로 소금이죠. 그런데 이 소금을 일컬어 숨어있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을 일컬어 숨어있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에 심장이 좋지 않은 71세 성모 씨는 최근 검사 결과 혈압이 조금 오르고 심장도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요즘 짜게 먹었죠. 예, 그거 보세요. 금방 나타나잖아요. 즉 소금, 숨어있는 살인자, 이 소금을 먹어서 과잉 섭취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도 나빠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특히 혈압에 나쁜데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매일 10g의 소금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고혈압 발생률은 15%. 여기에 하루에 10g씩 더 먹을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은 약 15%씩 높아집니다. 김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숫자는 약 800만 명, 2010년에는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심장질환과 위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식약청에 따르면 칼국수 1g에 7.3g, 라면 1그릇에 5.3g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가공식품에도 많이 들어갔고, 자반, 고등어, 배추, 김치, 김밥, 여기도 소금이 들어간다. 이러다 보니
소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뜨겁습니다. 4%에 된 염도를 절반으로 낮춘 자반고등어와 나트륨을 줄인 소금, 짜지 않은 김치 등 저염식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반응도 좋습니다. 이제 소금 지나치게 먹는다고 짠 음식이 안 좋다고 하니까 비싸도 구입한다. 어느 시민의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과 찌개 등을 먹을 때 국물을 다 먹지 않으면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더기만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소금과의 전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이게 2007년 4월 4일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이. 소금 줄이면 생명 연장. 소금 적게 먹으면 오래 살고 소금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금과의 전쟁. 이것도 KBS 뉴스입니다. 2005년 12월 1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혈압과 위암 등 각종 질병과 밀접한 나트륨 섭취가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가 비만에 이어 이번엔 나트륨 즉 소금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 뉴스의 제목도 이번엔 소금과의 전쟁이랍니다. 최윤정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큰한 찌개부터 반찬까지 먹다 보면 짜게 먹기 일쑤입니다. 싱거운 게 좋다고들 하는데 소금이나 고추장 같은 거 넣어야지 좀 짭짤해야지 맛이 있죠.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소비가 늘고 있는 각종 가공식품 속에는 짠맛이 나지 않아도 나트륨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급증하고 있는 각종 만성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각종 만성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학 강남성심병원 내과 교수.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고혈압이나 신장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콩팥에도 영향을 주고 위암과도 일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상황이 1차 정부가 최근 특별팀을 구성해 국민 나트륨 섭취 감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나트륨 섭취 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태 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표시를 가공식품 전체에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담뱃값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 표시와 소금을 적게 쓰는 식당에게 웰빙 음식점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저염 식당 개발 보급 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혜경 식약청 영양평가팀장. 앞으로 가급적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이 표시되도록 영양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공식품에 소금의 양을 표시해서 소금을 적게 먹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가공식품의 나트륨 기준치를 하향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윤정입니다. 이 뉴스는 2005년 12월 1일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에. 건강에 해로운 담뱃값 올린 열린우리당과 김건태는 건강에 해로운 소금값도 올려라. 해로운 소금을 많이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에 해로운 소금으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쉽게 말해서 담배 피우는 거나 소금 먹는 거나 그게 그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SBS 뉴스인데 2008년 3월 4일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7명 중 1명 콩팥병. 영남이 최고 짜게 먹어서 해놓고 물음표. 좀 자신이 없나 봅니다. 물음표 쳐놓는 거니까. SBS 8시 뉴스입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7명 가운데 1명은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콩팥병은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뇨병이 악화돼 콩팥까지 망가진 심부전 환자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10% 정도까지 떨어져 이제는 투석하지 않고는 단 며칠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모 씨, 말기 심부전 환자, 투석 안 받을 때는 호흡이 곤란해 들어 누워 있으면 숨이 갑갑해요. 대한신장학회가 전국의 성인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7명 가운데 1명꼴인 14%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중증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상호 경희대 동서의대
의학병원 신장내과 교수.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인보다 염분 섭취와 같은 식습관이 주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분 섭취와 같은 식습관이 주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따라서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이랍니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혈압과 체중을 조절하고 저염식 등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2008년 3월 4일 SBS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매스미디어, 전문가, 의사 이런 사람이 총동원돼 가지고 우리는 소금을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우리는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고 있다는 증거도 많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열대지방의 풍경화입니다. 여기는 바다, 파란색은 바다입니다. 여기는 육지, 여기에 야자수 열매가 열렸습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야자수 나무고 여기 야자수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제 사진을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요, 당뇨병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당뇨병에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발표로도 한 전 국민 6%가 당뇨병 환자로 되어 있고 매년 수십만 명이 당뇨병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뇨병은 이게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지금 동아시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전역도 당뇨병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꾸만 소금을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이 당뇨병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짜지요. 여기 야자수 열매는 달콤합니다. 이 야자수 열매만 달콤한 게 아니고 여기도 사과나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면 그 사과나무가 사과가 달콤하지 짭짤할 수는 없거든요. 바나나도 사과고 딸기도 달콤, 배도, 감도 다 달콤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상, 땅 위에서 열리는 열매, 그것은 다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달콤하고 배가 달콤하지, 여기 사과가 짭짤하고 배가 짭짤할 수는 없습니다. 포도가 짭짤한 포도는 세상에 없다는 거죠. 바닷물을 보십시오. 바닷물에서 소금을 채취합니다. 바닷물이 당연히 짭짤하죠. 바닷물이 달콤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였으면 좋겠다. 부산 앞바다가 사이다였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바다가 사이다고 그럼 달콤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요. 땅 위에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땅 위에 바닷물이 달콤하면 말했습니까? 땅 위에 문명, 생명체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땅 위에 문명도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한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물론 당뇨병 걸렸다고 해서 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다리가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1만 명이랍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잘라내는 것보다 발 잘라내는 것보다 당뇨병 걸려서 다리 잘라내고 발 잘라내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1년에 1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리가 여기 붙여놨지만 이 소금이 바로 다리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다리가 자른다는 거, 이거 소금을 갖다가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 소금을 많이 먹어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그림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즉 당과 염인데
이 사람으로 치면 이 당은 상체고 이 다리가 소금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육지는 흙에 해당한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도 대자연의 일부로 봅니다. 사람도 대자연의 일부로 봅니다. 당은 윗몸, 이 육지는 허리, 소금은 다리로 보면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소금이 부족해서, 당뇨병 환자는 소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리가 썩는 겁니다. 다리가 왜 썩느냐? 피가 안 통하잖아요. 몸이 상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기되어 있다. 왜냐? 당뇨 환자 몸속에는 포도당은 많고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당은 많고 소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소금을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당뇨병 환자 보고 제일 요구하는 것이 짜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라 욕을 하냐면요. 당뇨병 환자 보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하랍니다. 몸이 상기되어 있잖아요. 몸에 소금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상기되었다는 거는. 몸 속에 당은 많고 설탕은 많고 소금이 부족하니까 당뇨병 환자의 몸은 상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단 말입니다. 의사들이. 상기되어 있으니까 소금이 그럴 수밖에 없죠. 소금에서 멀어져요. 짜게 먹지 마라 했으니까 그렇게 상기되어 있죠. 그래 놓고도 한편으로 또 하체 운동을 하라는 거죠. 상기된 몸을 하기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짜게 먹지 말라. 여기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소금 먹으라 해야 되고 하체 운동을 해서 상기된 몸을 하기시켜라. 그럼 당뇨병 환자의 몸이 상기되어 있는데 그럼 하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 먹는 거면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소금이 당뇨병에도 임신성 당뇨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당뇨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임신하기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임신하고 난 뒤에 당뇨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소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죠. 부족해졌다는 거죠. 임신성 당뇨도 당연히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무조건 소금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것은 당뇨병 환자의 다리를 보면 알죠. 설사 다리가 썩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당뇨병 환자의 몸은 상기되어 있고 상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신했는데 왜 이 소금이 갑자기 왜 부족해지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신성 당뇨도 당뇨병이고 그런데 그 당뇨병은 무조건 소금이 부족해진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소금이 부족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임신성 당뇨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에는 여성이 출산을 했는데 우울증 상태로 된다는 거죠. 애를 낳고 난 뒤에. 실제 어디 경남에서는 출산 후 우울증 때문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당사자는 살고 주부는 살고 아이는 죽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은 만세를 불러야지 왜 우울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양수가 터집니다. 그 양수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뇌가 그러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뇌가 그래서 우울증 상태에 진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분비를 못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소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양수가 뭡니까? 아이가 그 양수 속에서 아이가 크잖아요.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양수가 결국 소금물인데 설탕물로 바뀐다는 거죠. 임신성 당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이 양수까지도 변한다는 거죠. 양수까지도 변해서 소금물이 설탕물로 바뀌니까
아이가 소금물에 커야 할 아이가 설탕물에서 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정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뇨병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조절을 담당하는 뇌하수체 후엽 및 관내의 장애로 인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포도당이 사람 몸속 세포 속으로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포도당은 인슐린이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과 짝을 이루어야만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비되었다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 이걸 당뇨라.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혈중에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죠. 이걸 혈당 수치가 높아지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소변으로 배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뇨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뇨라 병이라 하죠.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것을 당뇨라 하지만요. 그러나 그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을 경우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움과 따뜻합니다. 즉, 그 혈액의 당도가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혈액의 당도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포도당이 계속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계속 차가워지잖아요. 즉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자꾸 많아요. 당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우리 여름에 과일 먹지 않습니까? 포도 먹고 참외 먹고 수박 먹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냅니다. 그거 전부 당 아닙니까? 당을 섭취해서 피를 차갑게 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몸속에 혈액의 당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을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사람 죽죠. 차가워지니까. 실제 미국에서는 몇 년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KBS에 보도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면 59%, 당뇨병 환자 59%는 심장마비로 막판에 사망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피가 계속 차가워지니까 나중에 감당 못하니까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았다. 제가 왜 당뇨병을 여기를 가르치냐?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의 몸은 상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뇨병은 여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당뇨병 환자들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피가 계속 차가워지니까 당뇨에다가 병자를 붙여서 당뇨병 단병 하지만 실제 포도당이 소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더 큰일이라는 거죠. 그나마 그걸 소변 밖으로 나오니까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당뇨병을 설명할 때 이뇨작용을 조절하는 뇌하수체 후엽 및 간내의 장애로 인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뇌의 일부가 작동을 안 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인슐린을 분비할 때는 우리 몸의 췌장만 작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뇌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뇌가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한다는 걸 의사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산 후 우울증을 보면요. 뇌가 작동하는 겁니다. 왜냐? 뇌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뇨병 환자 혈액순환 안 되죠. 한꺼번에 소금이 빠져나와버리면 출산 후 우울증 고통을 겪는 그 사람의 산모가 소금이 부족해지니까 뇌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 즉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작동을 안 한다. 즉 혈액 속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녹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된대. 간단한,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거기에서 끄집어내 보면은 당뇨병 환자의
환자도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들 스스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미루어 짐작한데 소금이 부족하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단순히 췌장의 기능이 나빠진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뇌와 췌장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바로 소금이 부족해서다. 소금이 부족해서다. 즉, 그래서 뇌가 정상이 작동되지 않고 저것도 췌장도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당뇨병 환자의 몸은 설탕 체질인데 그 소금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죠. 즉,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것을 이 소금 먹으로서 소변으로 소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당뇨병 환자는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콩팥에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당뇨병은 분명히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걸린 병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졌는데 거기다가 소금 왕창 먹어보면 과부하 걸립니다. 소금 먹고 물 많이 먹으면 과부하 걸리죠. 여기에 또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당뇨병 환자가 소금을 먹는다 하더라도 따뜻한 물에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다. 한꺼번에 망창 먹는 것도 안 된다. 몸이 이미 상기된 상태에서 소금을 조금씩 먹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소금이 부족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자료를 준비해서 소금이 77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된 매군미도 출산 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정신분열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북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이 무섭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소금이 부족해. 이것도 결국에는 소금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부족해져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2006년 서울 서초구 설해마을에 사는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가 자기가 낳은 영아를 살해하고 냉동고에 넣어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살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임신성 당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은 소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중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신 중 우울증도 소금이 부족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출산 후 우울증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임신을 했는데 왜 소금이 부족해졌냐? 제가 보기에는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든 아이를 키우는데 소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로니크란 여성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마 자기 아이를 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는 거죠. 소금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소금 부족은 뇌를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중에도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임신 중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자폐증 아이를 낳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더라도 이 산모의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로니크라는 여성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임신으로 인한 소금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100%.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임신한 여성이 소금이 부족해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당뇨병에 잘 걸린다. 이런 치매 발병 가능성도 크다. 우울증 환자가 당뇨병에 잘 걸리는 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다 원인은 우울증과 당뇨병 전부 다 그건 소금 부족과 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치매도 잘 걸린다. 우울증 환자가. 이게 치매라는 것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뇌세포가 병들고 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 병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 소금은 뇌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 그리고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소금을 먹게 되면 뇌의 혈액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뇌 속에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세포가 퇴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뇌가 늙는 것을 또 병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 질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을 갖다가 예방하는 데는 이 소금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깨끗한 피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뇌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그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데 소금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도 소금과 어떤 소금 부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만성두통 이런 것도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2월에 영화배우 이원재 씨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소금 부족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그것도 없고 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햇빛을 쬐고 소금도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을 될 겁니다. 고혈압 여성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고혈압입니다. 이제 소금을 먹게 되면 고혈압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보세요. 상기된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이 상기된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늙어가느냐 보세요. 당뇨병 환자의 몸이 상기되어 있잖아요. 소금이 부족해서. 소금에서 멀어지면 상기됩니다. 사람 몸이. 그 당뇨병 환자의 썩어가는 다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상기된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호흡을 깊게 하고 길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자꾸 위로 올라오죠. 이게 상기되는 겁니다. 상기된다는 것은 바로 늙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특별히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빨리 늙어갑니다. 왜냐? 몸이 상기되기 때문에. 소금에서 멀어지면 빨리 늙습니다. 고혈압이 바로 그런 겁니다. 20대 젊은이보다 50대, 60대 나이가 먹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걸린 병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당뇨도. 요즘은 당뇨도 뭐 어린 아이도 걸리고 하니까.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이 퇴행성 질환은 늙어가면서 병에 걸리는 걸 말합니다. 이런 병.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빨리 늙는데 소금 많이 먹어서 고혈압 환자가 된다는 것은 무리죠. 거기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모순이죠. 예를 들어 우리 조상님들 소금 엄청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님들이 죄다 고혈압 환자였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아무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고혈압은 결과적으로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걸리는 병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몸속 장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몸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염증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혈압이 낮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소금은 대표적으로 혈액을 정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치미 국물을 연탄가스 채인 사람한테 동치미 국물 마시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 소금물입니다. 동치미 국물이. 연탄가스가 바로 연탄가스에 중독이 됐으니까 그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먹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금이 해독제가 되고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바깥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배출해서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입니다. 이 소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바로 혈액을 정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때가 끼지 않는 거죠. 혈관에 때가 끼는 것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관이 깨끗해지겠죠. 혈액을 정화돼요. 그러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금을 먹어서 혈액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맥경화같이 혈관에 때가 끼는 건데, 그래서 혈관의 탄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뻐덕뻐덕해진다는 거죠. 혈관에 때가 끼지 않으면 결국 소금을 먹어서 혈액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 발기부전 증상을 보이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당연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액에 당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설탕물, 물에다 풀어놓고 만져보죠. 끈적끈적하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니까 혈액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 혈관이 막히니까 발기부정, 뇌졸중, 갖가지 질병,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식으로 혈관이 심장을 통한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 다 동맥경화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혈압은 소금을 충분히 먹어서가 아니고, 소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걸린 병이다 하는 결론이 돌아옵니다. 당뇨병 환자는 풍치가 많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잇몸 염증도 많이 생기고, 전부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피부가 긁히면 잘 곱는다. 당연하죠. 피부가 당도가 높아서 혈액이 몸속에 설탕이 너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당뇨병 환자는 또 암에도 잘 걸리죠. 당뇨병 환자 건강한 사람은 암에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요, 염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통은 심장을 염통이라고 합니다. 소금통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는 암이 없는 겁니다. 심장은 염통이라서 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설탕은 좋아하고 소금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걸리기 힘든 거죠.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도 그건 소금 부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의사들의 자살률이 일반인의 2배랍니다. 이 자살한 의사들의 보면은 우울증 등 고통받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의사들도 소금을 충분히 먹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짜게 먹지 마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악담입니다. 자, 짜게 먹지 말라는 요구가 결국 난치병의 확산으로 연결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면 황우석 박사 가짜 논문 사건 이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체 난치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희한한 연구를 다 하는 겁니다. 배아주기 셰프의 연구도 바로 그런 종류의 하나죠. 그런데 이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걸 비판하죠. 왜냐하면은 배아주기 셰프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인간 배아를 해치게 된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를 한답시고 또 다른 인간 배아를 파괴하니까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런데 의사들은 소금을 갖다가 숨어있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문제 삼아야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황우석 박사의 배아주기 셰프, 그게 연구가 인간의 생명윤리에 어긋난다고 따지기 이전에, 그 이전의 문제, 즉, 의사들이 끊임없이 짜게 먹지 말라 하는 거, 그걸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분명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분명한 긍정적인 인식, 이런 말을 갖다가 또 종교와 과학은 분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그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도 소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리 얼간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얼간고등 아시죠? 소금에 약간 절인 고등을 말합니다. 얼간고등. 그런데 이게 욕으로 사용됩니다. 얼간이란 말이. 소금에 약간 절이다는. 싱거운 인간 알죠? 어떤 사람 보고 싱거운 인간, 저 사람 참 싱겁다 사람.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싱겁다 하지. 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얼간이라고 하면 그건 욕입니다. 큰 욕이죠. 그 얼간이란 말이 우리 조상님들 그만큼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간이라는 욕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오랜 시간 소금을 먹어왔습니다. 소금으로 발효된 식품을 먹어오면서 이미 체험으로 통해서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재미가 짭짤하다. 이게 조상님들이 우리 소금에 대한 분명한 견해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서양의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세 때 서양 사람들도 소금을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 의원의 소금의 절인이란 말에서 샐러드란 말이 나왔습니다. 샐러리맨 있죠. 샐러리맨. 샐러리는 금류인데 거기에서 샐러리가 어디서 어원이 뭐냐 하면요. 살라리움, 현물급여, 즉 소금을 로마 병사들과 공무원들에게 관리들에게 소금을 봉급을 줬다. 즉 화폐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현물급여 살라리움, 거기서 살라리움의 라틴어, 살라리움은 라틴어인데 그 쌀이 바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서양의 조상들도 소금 역사를 볼 때 서양 사람들도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우리 조상님도 소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서 이 소금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혼과 장수를 의미하고 진실과 지혜로 통하는 말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좋은 뜻으로만 쓰이지 나쁜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소금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 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풍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니까 그것도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도 그 소금을 먹는 것이죠. 소금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절염에 많이 걸린 당뇨병, 관절염 역시 그것도 소금 부족과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한꺼번에 성인병이 여러 개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소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성인병의 원인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아니고 충분히 먹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네, 다시 임신성 당뇨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의 그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는 거대아 혹은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임신한 여성은 뱃속의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주로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당뇨 증상을 보이는 산모는 혈당 수치가 높죠. 이 혈당 수치가 높은 것은 결국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다는 것이고 그게 아이에게 혈액을 통해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뱃속에 든 태아는 엄마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거대아가 나오는 거죠. 임신 초기의 고혈당은 기형아, 임신 말기의 고혈당은 거대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아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재벌.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거대아를 낳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재벌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별명이 뭐냐면요. 수도권입니다. 거대한 수도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벌이다. 이 당뇨병 환자 대한민국이 거대한 기형아, 재벌을 낳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포도당은 우익이고 소금은 좌익이라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 몸속엔 소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 소금이 바로 좌익이라는 겁니다. 좌익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기형아, 재벌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즉 좌익은 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좌익,
우리 몸속에 포도당은 우익, 우리 몸속에 소금은 좌익이 되는 겁니다. 그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재벌이 가능했다는 거죠.